너 오늘 회사 잘렸다며? 이제 돈도 못 버는데 내 아들 놔줘라. 젊고 예쁜 데다가 돈까지 썩어나는 아가씨가 우리 영민이를 좋아한댄다. 20해를 바친 직장에서 명퇴를 당한 날 위로는커녕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 앞에 얇은 이혼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저는 구차하게 매달리는 대신 흔쾌히 도장을 찍고 집을 나왔죠. 그래요. 당신들 수준에 맞게 살아보세요. 그 끝이 어딘지 똑똑히 구경해 줄 테니까. 15년 동안 제 월급을 다 바쳐 고시원 뒷바라지부터 빚 청산까지 해줬건만 돌아온 건 끔찍한 조롱과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들의 오만했던 삶은 아주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무거운 철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거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20해를 바친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통보받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종이상자 하나에 담긴 제 청춘이 무색할 만큼 거실의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한가운데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영민이 안방 문을 열고 나오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탁자 위의 서류를 제 앞으로 툭 밀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 회사에서 쫓겨났다며? 아주 동네 망신을 시키고 다녀, 망신을. 제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자 시어머니가 턱을 치켜들며 쏘아붙였습니다. 뭘 잘했다고 눈을 동그랗게 떠? 앞집, 옆집 소문 다 났어. 이제 돈 나올 구석도 없는데 아까운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그만 떨어져 나가. 제가 들고 있던 종이 상자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며느리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제가 왜 쫓겨났는데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눈치가 없으면 귀라도 밝아야지. 탁자 위에 저거 안 보여? 군말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꼭 찍어.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영민이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우리 영민이가 어떤 아들인데 너 같은 빈털털이랑 평생 썩어? 젊고 예쁘고 아주 돈이 주체 못할 정도로 많은 부잣집 아가씨가 우리 영민이한테 푹 빠졌단다.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내 아들 세장가 가게 조용히 비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귀에서 삐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영민의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분노가 정수리 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제가 서류를 구겨 쥐고 안방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영민이 커다란 여행 가방에 옷을 마구잡이로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민의 등짝을 강하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영민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야, 미쳤어? 왜 사람을 치고 난리야? 밖에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다 끝났어. 우리 이혼해. 갈라서 자고. 제가 영민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며 악을 썼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딴 년이랑 바람이나. 내가 너 밥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천벌 받을 놈아. 영민이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맞받아쳤습니다. 아, 나. 멱살 나. 누가 억지로 해달라고 빌었어? 네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유세야?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돈 많고 예쁜 여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고. 늙고 돈 없는 너랑 살면 숨이 콱콱 막혀, 알아?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미친년이 내 아들 잡아먹네. 감히 하늘 같은 서방 멱살을 잡아? 지가 회사에서 잘려놓고 왜 내 귀한 아들한테 화풀이야, 화풀이가. 제가 바닥에 넘어지며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시치미 떼지 마세요. 이 인간 고시원 골방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부터 제 월급 몽땅 털어서 먹여 살린 거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친 빚까지 제가 피토하며 다 갚아줬는데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꽉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언제 내 빚 갚아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사정했어? 지가 우리 영민이 좋아서 미쳐가지고. 빚 갚아준 거면서 어디서 생색이야. 억울하면 너도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그랬어? 돈 없는 내 부모를 탓해라, 이년아.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차가운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15해 전의 일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문조차 없는 비좁은 고시원 단칸방이었습니다. 영민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식은 컵라면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민의 굽은 등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양보만 하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제 청춘을 바쳐서라도 영민만큼은 번듯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제 입에 들어갈 빵 한 조각을 아꼈습니다. 그 돈으로 영민의 학원비와 책값을 댔습니다. 영민의 부모가 남긴 빚더미까지 제가 밤낮으로 일하며 갚았습니다. 영민이 취직에 성공했을 때 우리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영민은 제 두 손을 꼭 잡고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영민의 맹세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거실 바닥의 차가운 냉기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영민은 어느새 짐을 다 싸고 방문 앞에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민이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놔. 나 먼저 그 사람한테 갈 테니까. 찌질하게 굴지 말고 내일 당장 법원에 서류 접수해.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민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기 안 서. 이대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 도대체 어떤 년인지 당장 얼굴부터 봐야겠어. 돈이 얼마나 많길래 남의 가정 파탄 내는지 당장 그 여자 데려와. 영민이 콧방귀를 뀌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어디서 그 사람 입에 담아. 너랑은 노는 물부터가 달라. 평생 10,000원 한 장 벌겠다고 구질구질하게 살아온 너 같은 여자는 감히 쳐다도 못 볼 귀한 분이라고. 알겠어? 제가 영민의 뺨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목을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 미친년 보게. 네가 감히 내 귀한 아들 얼굴을 치려고 들어? 당장 손 안 내려.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내 손이 더러워질까봐 참는 거니까. 당신들 같은 인간 말종들 때리기엔 내 손이 너무 아까우니까 당장 놔요. 영민이 현관문을 열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닫히는 현관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주제 파악이 좀 되니? 이 집에 내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어. 내 아들 돈 벌게 해줄 식모가 필요했을 뿐이지. 이제 더 볼 일 없으니 질척대지 말고 당장 내 짐 싸서 나가. 저는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이혼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슬픔이나 눈물 따위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뼛속까지 시린 분노가 온몸을 뱀처럼 휘감았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반으로 쫙 찢어 허공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찍어줄게요. 찍어준다고요. 짐승보다 못한 당신들 구역질 나서 나도 더는 이 집구석에 1초도 못 있겠으니까. 시어머니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인연이 미쳤나? 곱게 도장을 찍을 것이지 서류는 왜 북북 찢어 던져? 제가 시어머니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류 다시 뽑아오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 명예퇴직금, 그리고 내가 평생 피토하며 모은 내 통장 돈. 단 10원 한 장도 건드릴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손뼉을 짝 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 이 도둑년 보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살았으면 이혼할 때 재산도 정확하게 반으로 쫙 나누는 게 이 나라 법이야, 법. 제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법 참 좋아하시네요. 영민 씨가 그 어린 여자년이랑 벌건 대낮에 호텔 들락거린 사진,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간통으로 감방 보내고 위자료 수억 원 청구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면서 제 발밑에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순간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이 독사 같은 년. 남편 뒷조사나 하고 다녔어? 그래, 알았다. 그깟 돈 다 가져가고 빈손으로라도 내 아들한테서 거머리처럼 떨어져만 준다면 내가 아주 100번 1000번 고맙다. 고마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옷장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제 청춘을 바쳐 이룩한 가정을 제 손으로 부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내 희생을 짓밟고 다른 여자의 돈에 눈이 먼 저 인간들에게 동정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번듯한 남편이라는 결과물을 다른 여자가 가로채려 한다는 생각에 이가 갈렸습니다. 구차하게 눈물 흘리며 매달려 제 밑바닥을 보여주는 짓은 절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통장, 도장만 챙겨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대신 제 피 같은 목숨과도 같은 돈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소리나게 닫으며 마음을 차갑게 얼렸습니다. 제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려 하자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나가면 끝이다. 다시는 우리 영민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땀만 품고 질척거리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제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당신들 길바닥에 나앉아서 거짓골이 돼도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도 제가 눈길 한번 안 주고 콱 밟고 지나가 줄 테니까요. 제가 낡은 구두를 구겨 신고 현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늘한 저녁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제 마음속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뻑뻑한 자물쇠 구멍에 쑤셔 넣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얇은 철문이 열리자 곰팡내 섞인 퀴퀴한 공기가 훅 끼쳤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비좁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제 등 뒤에서 혀를 끌듯 차며 방안을 기웃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벽지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방이 좁아도 혼자 살기엔 딱 맞아. 월세는 매달 15일이니까 밀리지 마. 제가 가방을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날짜 어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나간 뒤 저는 차가운 장판 위에 우두커니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지자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무릎을 끌어안고 방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15해 동안 잠을 줄여가며 일했던 제 청춘이 고작 이 비좁은 반지하 방 하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화면에 영민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영민의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야. 법원에 이혼 서류 접수한 거 확인증 나왔더라. 제가 입술을 꽉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했어. 서류 처리는 당신이 더 급한 거 아니었어. 영민이 전화기 너머로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내 짐 챙길 때 내 서재 서랍에 있던 금장 시계 혹시 네가 가져갔어. 제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당신 시계를 왜 가져가? 당신이 짐 쌀 때 흘렸겠지. 영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아니면 말고. 수진이가 새로 사준 명품 시계 찰 거니까 굳이 찾을 필요도 없긴 해. 아무튼 이제 각자 길 깔끔하게 가자. 영민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심코 영민의 소셜미디어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최상단에 영민이 불과 1시간 전에 올린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운전석에 앉아 한 손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젊은 여자의 손을 꽉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영민이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수준에 맞는 진짜 사랑을 찾았다. 이제 질책과 구박은 안녕.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수십 번 난도질하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제 피와 땀을 빨아먹고 성장한 기생충 같은 인간이 저를 헌신짝 취급하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벽을 향해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벽에 부딪힌 휴대전화 액정이 거미줄처럼 쩍 갈라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깨진 액정을 보며 바닥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까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세워진 작은 전신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푸석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얼룩진 늙고 초라한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문질러 닦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 쓰레기들이 비웃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제가 양손으로 제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볼이 화끈거리며 얼얼해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영민과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되는 것뿐이라는 도끼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지독하게 악착같이 버텨서 받아낸 명예퇴직금과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이 피 묻은 돈을 굴려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저들의 콧대를 짓밟아 주겠다고 서늘한 분노를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거울 앞에 앉아 붉은색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전투복 같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은행에 들러 퇴직금이 온전히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곧장 번화가의 대형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통유리로 장식된 화려한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장 차림의 김 중개사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매물 찾으시나요? 제가 소파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하나 매입하고 싶어요. 예산은 3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중개사가 마시던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3억 원이요. 사장님, 요즘 이쪽 상권 바닥 권리금만 2억 원이 넘어요. 3억이면 저기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빌라 전세나 간신히 구하죠. 제가 지지 않고 김 중개사의 눈을 쳐다보며 맞받아쳤습니다. 권리금 없는 통상가를 묻는 거예요. 낡아도 좋으니 건물 전체를 손볼 수 있는 물건을 찾습니다. 김 중개사가 귀찮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동산에는 그런 자잘한 매물 안 키워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동네 복덕방이나 가보세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님 보는 눈이 형편없으시네요. 평생 남의 건물 전월세나 중개하며 사시죠. 제가 부동산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구두굽이 닳도록 시내의 수십 군데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 예산을 듣고는 콧방귀를 뀌거나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발등은 물집이 잡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제가 구도심의 낡은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아 구두를 벗었습니다. 까진 발 뒤꿈치에서 진물이 흘러나와 스타킹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욱신거리는 발을 주무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선을 돌리자 정류장 건너편 골목길에 빛바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고 공인중개사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힌 허름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제가 구두를 구겨 신고 절뚝거리며 부동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최 중개사가 돋보기 안경을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반겼습니다. 아이고, 젊은 새댁이 발을 많이 다쳤네. 이리 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셔요. 제가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서둘러 용건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3억 원으로 살 수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이 있을까요? 무너지기 직전이라도 상관없어요. 최 중개사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제 앞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3억으로 건물이라. 참 어려운 숙제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번듯하고 예쁜 곳만 찾던데 굳이 낡은 상가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 제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거든요. 남들이 버린 곳이라도 제 손으로 다시 살려낼 겁니다. 최 중개사가 제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새댁 눈에 도끼가 아주 제대로 올랐네. 사실 내놓은 지 3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은 골칫거리 건물이 하나 있긴 한데 워낙 후미진 곳이라 보여주기도 민망하오. 제가 남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보러 가요.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최 중개사를 따라 나선 곳은 구도심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인적이 드문 뒷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조차 재고시를 하지 못해 거리는 어두침침했고 퀴퀴한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최 중개사가 녹슨 셔터가 반쯤 내려간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을 가리켰습니다. 이 건물이요. 외벽 타일은 다 떨어져 나가고 1층부터 3층까지 몽땅 비어있는 공실이지. 밤에는 무서워서 동네 사람들도 이 길로 안 다녀요. 제가 건물 외벽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찬찬히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붉은 벽돌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유리창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묘하게도 이 건물의 튼튼한 골조와 아치형으로 둥글게 빠진 창틀의 모양새가 돋보였습니다. 최 중개사가 제 곁에 서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주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헐값에 내놓긴 했지만 배관도 다 썩었고 손보려면 건물감보다 수리비가 더 들 거요. 그냥 다른 좋은 거 알아봅시다. 제가 건물에 굳게 닫힌 출입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 인생과 꼭 닮아 있는 상가였습니다. 모두가 쓸모없다고 버리고 외면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튼튼한 뼈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최 중개사를 향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건물 살게요. 당장 내일 아침에 계약합시다. 최 중개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세댁. 지금 제정신이요. 돈을 시궁창에 버리는 꼴이라니까. 제가 건물 외벽의 붉은 벽돌을 툭툭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건물에서 아주 선명한 금맥을 봤어요. 제가 건물을 등지고 섰습니다. 밤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에 든 전 재산을 수표로 바꿨습니다. 최 중개사의 사무실에서 건물 주인과 마주 앉아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건물 주인이 제게 열쇠 꾸러미를 건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고철 덩어리를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무운을 빕니다. 제가 열쇠 꾸러미를 두 손으로 꼭 쥐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손으로 이 건물을 동네 최고의 보물로 만들 테니까요. 계약서를 품에 안고 당장 제 소유가 된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열쇠로 굳게 닫힌 1층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공간에는 매캐한 먼지 냄새와 축축한 곰팡내가 진동했습니다. 벽지는 시커멓게 얼룩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쓰레기가 나뒹굴었습니다.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구석에 버려진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청소 시작이다.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쓸기 시작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 천장에서 우두둑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시커먼 구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온몸이 오물로 흠뻑 젖은 뒤였습니다. 천장에 갈라진 틈 사이로 배관이 터져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1층 바닥이 시궁창 같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건물 전체를 덮친 끔찍한 악취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수리 설비업자를 부르자 30분 만에 달려온 기사가 배관을 살피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장님, 이거 단순한 누수가 아니에요. 건물 전체 배관이 썩어서 다 터지기 직전입니다. 제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고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기사가 수첩에 숫자를 끄적이더니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전체 공사 들어가면 최소 5천만 원은 잡으셔야 해요. 그것도 깎아드린 겁니다. 수첩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수중에는 매매 대금을 치르고 남은 여윳돈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리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쏟아지는 오물을 맞으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남편한테 버림받고 전 재산 다 털었는데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잖아. 제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난다는 절망감에 숨이 막혀 끄끄거렸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장님, 건물 새로 인수하신 분 맞으신가요? 제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페인트가 잔뜩 묻은 낡은 청바지에 헐렁한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소매로 얼굴을 벅벅 닦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건물에 함부로 들어와요? 남자가 뻘쭘하게 머리를 극적이더니 제게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아, 저는 맞은편 고시원에 사는 윤 대표라고 합니다. 사장님 건물 1층에서 예전에 작은 카페를 하다 망해서 나갔었거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망해서 나간 사람이 여긴 왜 다시 왔어요? 돈이라도 빌려달라고요. 윤 대표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강하게 쳤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매일 창문으로 이 건물을 보는데 골조가 참 예뻐서 아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 대표가 스케치북을 펼쳐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스케치북 안에는 낡은 벽돌을 살리고 따뜻한 조명을 단 세련된 빈티지 감성의 건물 조감도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홀린 듯이 조감도를 들여다보자 윤 대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배관 공사 5천만 원 부른 업자들 바가지 씌우는 겁니다. 제가 인건비 빼고 자재비 1,000만 원에 싹 고쳐드릴 수 있어요. 제가 윤 대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생판 남한테 1,000만 원에 공사를 해준다고요. 당신 사기꾼 아니야. 윤 대표가 가슴을 치며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기꾼이라뇨?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 수리 다 끝나면 1층 카페 자리를 1년 동안 월세 없이 쓰게 해주세요. 제가 팔짱을 끼고 윤 대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미심쩍은 제안이었지만 조감도 속 활기찬 건물의 모습이 자꾸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 조감도대로만 된다면 이 썩어가는 고철 덩어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술을 꽉 깨물고 윤 대표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공사 끝날 때까지 땡전 한 푼 먼저 못 줍니다. 자재는 내가 직접 사올 테니 당신은 몸으로 떼어요. 윤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콜. 사장님, 우리 이 죽은 건물 기가 막히게 살려봅시다. 제가 구정물이 잔뜩 묻은 손으로 윤 대표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차가운 절망의 바닥에서 윤 대표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에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우리 두 사람의 피 말리는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윤 대표가 적어준 자재 목록을 들고 수도권 외곽의 철물점과 자재상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자재를 구하기 위해 상인들과 악다구니를 쓰며 흥정했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와 타일 박스를 직접 트럭에 싣고 나르느라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까만 시멘트 때가 끼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뻣뻣해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고될수록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영민과 시어머니가 남긴 지독한 상처와 배신감이 땀방울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윤 대표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터진 배관을 파내고 새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새까매진 얼굴을 마주보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제가 라면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며 윤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윤 대표는 왜 그 멀쩡한 전공 놔두고 여기서 고생해요? 대기업 취직하면 될 텐데. 윤 대표가 라면 용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찍어내는 건물은 짓기 싫거든요. 나만의 감성이 담긴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윤 대표의 헝클어진 머리를 툭 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까짓것
우리 둘이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물 한번 만들어 보자. 윤 대표가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낡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새로 쌓아 올리고 곰팡이 핀 벽에 직접 하얀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떼어내고 아치형 창틀에 맞춘 통유리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할 무렵 놀랍게도 건물의 외관이 윤 대표의 조감도 속 모습과 똑같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흉물스럽던 고철 덩어리가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을 머금은 세련된 레트로 감성의 공간으로 기적처럼 재탄생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타일을 바닥에 붙이고 일어서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허리에 손을 얹고 건물의 환한 불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윤 대표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진짜 해냈어요. 제가 윤 대표의 등을 세차게 두드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를 짓눌렀던 거대한 절망의 산을 제 두 손으로 직접 깎아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살려낸 것처럼 철저하게 짓밟혔던 내 인생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강렬한 확신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새로 단장한 건물 1층에서 원두 볶는 고소한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 대표가 갓 내린 커피를 유리잔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카페 첫 손님이시니까 특별히 제일 좋은 원두로 내렸습니다. 제가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향이 아주 기가 막히네. 수고 많았어, 윤 대표. 커피를 한 모금 머금는 순간 지난 한 달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손톱이 깨져가며 벽돌을 나르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1층 통유리창 너머로 한산한 골목길을 내다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물은 예쁘게 꾸몄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쩌지. 골목이 너무 외진데 있잖아. 윤 대표가 앞치마를 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어제 SNS에 우리 카페 사진이랑 공사하는 과정 영상 싹 다 올렸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이런 레트로 감성에 환장합니다. 제가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윤 대표를 바라보았지만 내심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 1층 카페 앞을 서성이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낡은 골목길 어귀에서 335 짝을 지은 젊은 대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학생이 휴대전화 화면과 우리 카페 간판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여기 맞다. 인스타에서 본 그 빈티지 카페. 학생들이 우르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윤 대표가 바쁘게 커피 머신을 작동시켰습니다. 제가 구석자리에 앉아 손님들이 신기한 듯 건물 내부를 사진 찍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우와, 여기 분위기 미쳤다. 벽돌 감성 완전 내 스타일이야. 손님들의 감탄사가 들릴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찬 희열이 밀려왔습니다. 첫날 매출이 예상보다 2배 이상 나오자 윤 대표와 저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우리 건물은 골목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주말이면 1층 카페 앞에 20-30명의 젊은이들이 길게 대기줄을 섰습니다. 제가 건물 주변 쓰레기를 주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제게 인사를 건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댁이 온 뒤로 이 골목이 환해졌어. 완전 동네 복덩이야. 사람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지며 자존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1층 카페에서 윤 대표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카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제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저는 갤러리 운영하는 최 관장입니다. 이 건물 2층 공실 제가 임대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 관장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2층이요. 아직 수리도 다 안 끝나서 텅 비어 있는데요. 최 관장이 건물 내부의 벽돌 장식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거친 느낌의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가 저희 미술 작품들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보증금은 넉넉히 드릴 테니 내일 당장 계약하시죠. 제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꽉 쥐며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최 관장과의 계약이 성사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유명 수제 버거 가게 사장이 3층 공실마저 통째로 임대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귀신이 나올 것 같다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고철 건물이 순식간에 만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통장에 찍힌 임대료 액수를 확인하고 두 눈을 거칠게 비볐습니다. 과거 회사에서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받던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통장을 가슴에 품고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소리내 웃었습니다. 이혼 직후 좁은 반지하 방에서 오열하던 늙고 초라한 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당당하게 적힌 건물 등기부등본을 볼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실에 들러 화사한 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값비싼 실크 원피스를 샀습니다. 새 구두를 또각거리며 건물 외벽 계단을 따라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윤 대표가 옥상 한 구석에 심어놓은 노란 국화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제가 파라솔 아래 의자에 앉아 선글라스를 끼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윤 대표가 쟁반에 아이스 커피와 조각 케이크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예쁜 사장님, 오늘 아주 여배우 같으신데요. 윤 대표가 너스레를 떨며 테이블 위에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기분 좋게 대꾸했습니다. 너도 오늘 옷 좀 신경 썼네. 우리 성공한 기념으로 저녁에 비싼 소고기나 먹으러 가자.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아래 골목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희 건물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길이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며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죽어있던 이 거리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성취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시며 깊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민과 시어머니가 제게 주었던 끔찍한 배신과 모멸감은 완전히 희석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시련들이 결국 지금 이 눈부신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걸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진짜 잘 버텼어. 장하다, 내 인생. 제 입가에 걸린 환한 미소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적인 아내나 눈치 보는 며느리가 아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난 완벽한 날들이었습니다. 이 평온하고 달콤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먹구름은 가장 맑은 날 예고 없이 몰려오는 법입니다. 나른한 오후 햇살이 1층 카페 통유리창을 통과해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 대표가 내어준 자몽 에이드를 마시며 여유롭게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딸랑거리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제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마시던 음료를 하마터면 뿜어낼 뻔했습니다.
카페 문 앞에 선 두 사람의 형색이 너무나도 기괴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며칠을 감지 않았는지 떡이 져 있었고 옷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꾀죄죄하고 비루한 몰골 속에서도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 영민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잡지를 탁자에 신경질적으로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민이 퀭한 두 눈으로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다 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영민의 흑빛 얼굴에 화색이 돌며 불쑥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맞지? 나야, 영민이. 영민이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려 하자 윤 대표가 재빨리 다가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윤 대표가 영민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어내며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영민이 윤 대표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리 비켜. 내가 저 여자 남편이야. 내 마누라 얼굴 보러 왔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제가 팔짱을 꽉 끼고 영민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당신 마누라야. 이혼 서류에 당신 손으로 도장 찍어놓고 어디서 개수작이야. 제 날선 목소리에 영민이 흠칫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영민의 등 뒤에서 기어나와 카페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바닥을 탕탕 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악독한 년아. 네가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려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깜짝 놀라 수군거리며 일제히 저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얼굴을 찌푸리며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구르세요. 영민이 제 앞으로 다가와 덥석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민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더러운 옷깃을 적셨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나 좀 살려줘. 영민의 비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잘난 외제차를 끌고 명품을 치장하던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윤 대표가 제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남자 요즘 이 동네에서 전단지 줍고 다니는 노숙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영민의 멱살을 쥐어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그 잘난 젊고 예쁜 마누라는 어디다 팔아먹고 거지가 돼서 기어왔어. 영민이 엉엉 소리내 울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수진이 그 미친년이 다 가지고 날랐어. 사기꾼이었어, 그년. 영민의 입에서 나온 사연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영민이 만났던 그 젊고 예쁜 여자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전문 투자 사기꾼이었습니다. 외제차와 명품은 모두 다른 사람의 돈으로 빌린 미끼였습니다. 그녀는 영민에게 큰 사업에 투자하면 수십 배로 불려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영민은 그 말에 홀려 빚을 내고 시어머니의 전 재산인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돈을 챙긴 그녀는 바로 다음 날 해외로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영민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시어머니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아 여관방을 전전하던 중 제가 이 동네에서 건물주로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염치불고하고 찾아온 참이었습니다. 제가 영민의 멱살을 거칠게 밀치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밥이라도 한술 구걸하러 왔어. 아주 꼴이 볼만하네.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우리 아들이 속아서 길바닥에 나앉았으면 네가 당연히 걷어야지. 너 우리 아들 돈 훔쳐서 이 건물 산 거 아니야. 당장 내놔. 제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강하게 쳐냈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손을 대어. 이 건물 내 피 같은 명퇴금으로 산 거 동네방네 떠들던 사람이 당신 아니었어. 영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돌변한 표정으로 윽박질렀습니다. 어찌됐건 부부였잖아. 이혼할 때 내가 재산 분할 청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 상가 지분 절반은 내 권리야. 영민이 벌건 눈을 부릅뜨며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 지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 사서 소송 걸 거야. 네가 이 건물을 혼자 독식하게 내버려 둘 줄 알아. 제가 기가 막혀서 턱관절이 뻐근해질 정도로 이를 꽉 물었습니다. 제 청춘을 바쳐 뒷바라지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더니 다른 여자의 돈에 눈이 멀어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자 다시 제 고열을 빨아먹으려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꼴이 역겨웠습니다.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영민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영민의 윽박지름에 벌벌 떨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 제 안의 나약함은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단단한 강철로 벼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영민을 향해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소송? 그래, 한번 해봐. 내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똑똑히 구경해 줄 테니까. 제 당당한 태도에 영민이 오히려 당황한 듯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가 카페 카운터 뒤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윤 대표, 당장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해. 쥐새끼 2마리 들어왔다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1층 카페는 한바탕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한테 이따위로 대하는 법이 어딨어. 영민이 핏대를 세우며 시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맞아, 부부였던 사이에 경찰 부르는 게 말이 돼. 네가 지분만 제대로 뱉어내면 조용히 갈 거 아니야. 제가 팔짱을 꽉 끼고 콧방귀를 끼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 타령이야. 당신들이 날 쓰레기 취급하며 쫓아낼 땐 언제고. 제가 카운터 밑에 있는 개인 금고 다이얼을 재빠르게 돌렸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영민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똑똑히 봐. 당신 기억력이 붕어 수준인 것 같아서 특별히 공증까지 받아둔 거니까. 제가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탁자 위에 쫙 펼쳤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제가 영민에게 자필로 쓰게 하고 인감 도장까지 받아낸 재산폭이 각서였습니다. 영민이 서류를 집어들고는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향후 일체의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며 각자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영민의 턱 밑까지 다가가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당신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간 거 이 서류가 증명하고 있어. 소송? 아주 코웃음이 나오네.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어. 영민이 서류를 구겨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건 무효야. 네가 나 협박해서 억지로 쓰게 한 거잖아. 제가 헛웃음을 치며 영민의 손에서 서류를 확 낚아챘습니다. 협박. 당신이 그 어린 년이랑 뒹구느라 눈이 뒤집혀서 알아서 도장 찍어 바친 거잖아.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 제 팔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도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영민이 불쌍하지도 않니? 밥값이라도 좀 챙겨줘라.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동정심. 당신들이 나 쫓아낼 때 동정심 눈곱만큼이라도 있었어. 내 속 썩어 문드러질 땐 콧노래 부르더니 이제 와서 불쌍한 척 역겹네요. 그때 카페 밖에서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영민과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영업 방해로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경찰관을 향해 영민과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2사람이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강제로 퇴거 조치해 주세요. 경찰관이 영민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시죠. 영민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려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내 돈 훔쳐서 건물 샀다고. 내가 이 건물 지분 반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야.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저 사람은 제 전남편이고 이 건물은 전적으로 제 명퇴금으로 산 제 소유입니다. 헛소리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한 듯 영민의 양팔을 강하게 결박했습니다. 개인적인 채무 관계는 법원 가서 따지시고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 부리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나가세요. 다른 경찰관이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양겨드랑이를 잡아 번쩍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다치기 전에 얼른 나가시죠. 영민과 시어머니가 경찰관들에게 질질 끌려 카페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끌려가면서도 제 쪽을 향해 침을 탁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천벌을 받을련. 내 아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네가 얼마나 잘 사놔두고 보자. 제가 카페 문 앞까지 걸어나가 2사람의 비참한 뒷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벌은 당신들이 이미 받고 있잖아. 평생 길바닥에서 남이 버린 쓰레기나 주워 먹으며 살아.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윤 대표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 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어쩌죠? 제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표정을 풀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 저 인간들 바닥이 어딘지 오늘 확실히 확인했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못할 거야.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완전히 부서져 가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올감했던 거짓된 헌신과 배신감의 족쇄를 제 손으로 시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카페 통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과거에 주눅 들고 눈치 보던 낡은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단 있고 당당한 눈빛을 한 진짜 주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폭우가 쏟아지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1층 카페의 마감을 도와주고 옥상으로 올라가 건물 외곽 등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골목 어귀에 시커먼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우산을 펴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낡은 점퍼를 뒤집어 쓴 전남편 영민이었습니다. 영민은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산을 든 손에 힘을 꽉 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찰에 또 끌려가고 싶어? 제 목소리를 들은 영민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빗물에 퉁퉁 불어터진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민이 갑자기 시멘트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여보, 나 좀 살려줘. 이틀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 제발 라면 하나만 사 먹게 10,000원만 줘. 제가 혐오감에 치를 떨며 다리를 거칠게 빼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영민의 손이 제 구두를 새까맣게 더럽혔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10,000원. 당신이 그 어린 년한테 갖다 바친 내 돈이 얼만 줄 알아. 영민이 두 손을 싹싹 빌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당신이 내 청춘 다 바쳐서 나 키워줬는데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영민의 끔찍한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골목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영민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지갑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영민의 정수리를 굽어보며 차가운 빗물처럼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은혜. 당신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니까 아주 구역질이 나네. 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은 사기당해서 망한 게 아니야.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과 나를 쓰레기 취급했던 그 오만함이 당신을 그 지옥으로 쳐넣은 거야. 영민이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이 그년이 당신 명의까지 도용해서 대출받으라고 부추겼어. 내가 당신 살리려고 안 한 거야. 제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영민의 턱을 구둣발로 툭 찼습니다. 살리긴 누굴 살려. 내 통장 비밀번호 몰라서 못한 거면서 어디서 되도 않는 거짓말이야. 제가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대출 시도 정황이 담긴 녹취록 USB를 주머니에서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랑 그년이 내 이름으로 사기 대출 모의한 녹음 파일 다 있어.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당장 경찰서 가서 사기 공범으로 쳐넣을 줄 알아. 영민이 사색이 되어 헉헉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우산을 깊게 눌렀으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조강지처의 저주야. 평생 그 시궁창에서 뒹굴면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 영민이 빗물 고인 웅덩이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뻗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가지마. 나 진짜 굶어 죽어. 제발. 저는 등 뒤에서 들리는 영민의 처절한 비명을 뒤로하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거센 빗소리가 영민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집어삼켰습니다. 주차해 둔 제 고급 세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의 따뜻한 바람이 젖은 바짓가단을 말려주었습니다. 제가 룸미러를 통해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영민의 초라한 실루엣이 번쩍였습니다. 그 형체를 바라보며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20대를 통째로 갈아 넣었던 한 남자에 대한 지독한 미련과 분노의 잔여물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았습니다. 자동차가 골목을 빠져나와 화려한 도심의 불빛 속으로 매끄럽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라디오를 틀자 경쾌한 재즈 음악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두 손에 단단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눈물 흘리는 삶은 제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망령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낸 오늘, 비로소 제 두 번째 인생의 진짜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골목에 불어왔습니다. 우리 건물은 어느새 구도심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화사한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1층 커피 전문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피 전문점 안은 이른 아침부터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윤 대표가 각 구운 빵을 진열대에 올리다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의상이 아주 봄꽃처럼 눈이 부십니다. 제가 계산대 앞 탁자 위에 핸드백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 좀 냈어. 아침부터 장사가 아주 잘 되네. 윤 대표가 따뜻한 커피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마세요. 주말에는 손님들이 밖에서 2시간씩 기다립니다. 일할 직원을 3명이나 더 뽑았다니까요.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대표가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계산대 앞으로 몸을 바짝 숙였습니다. 사장님, 어제 앞 골목 시장통에서 전 남편분을 봤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제가 찻잔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인간이 아직도 이 동네를 얼쩡거린단 말이야. 윤 대표가 행주로 탁자를 닦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근처 식당 뒷골목에서 몰래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흠씬 두들겨 맞았답니다. 결국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신원 보증해줄 사람도 없어서 유치장에 갇혔대요. 제가 입꼬리를 올려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 시어머니 되시던 그 노인네는 어떻게 됐대? 윤 대표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새치기 하다가 다른 노숙자들이랑 싸움이 나서 머리가 깨졌다고 하네요.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답니다. 제가 팔짱을 꽉 끼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인과응보야. 남의 피눈물 뽑아먹고 무사할 줄 알았나?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쓰레기들이니까 내 앞에서 다시는 그 인간들 이야기 꺼내지 마. 윤 대표가 허리를 숙이며 재빠르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그 인간들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속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시라고요. 제가 윤 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내 마음 고마워. 쓸데없는 과거에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우리 건물 매출에나 더 신경 쓰자. 윤 대표가 씩씩하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맑은 봄하늘을 바라보며 남은 커피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과거에 끔찍했던 상처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찌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건물 2층 화랑 관장과 3층 식당 주인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화랑 관장이 화려한 포장지로 싼 닭과 상자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세 입금했습니다. 건물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서 손님들이 아주 만족합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닭과 상자를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귀한 간식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건물 쓰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3층 식당 주인이 손뼉을 짝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불편한 게 어딨습니까? 화장실 청소부터 주차장 쓰레기 줍는 것까지 사장님이 매일 아침 직접 하시잖아요. 저희는 진짜 장사만 편하게 합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네며 말했습니다. 건물이 깨끗해야 사장님들 장사도 잘 되죠. 이 건물이 제 목숨과도 같으니까 당연히 제가 먼저 발로 뛰어야 합니다. 화랑 관장이 찻잔을 들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동네 상인의 모임에 가면 다들 사장님 칭찬뿐입니다. 귀신 나오던 죽은 골목을 완벽하게 살려낸 동네 최고의 복덩이라고 난리예요.
제가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좋은 세입자분들을 만난 덕분이죠. 앞으로도 우리 건물 장사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려 할 때 사무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건물을 처음 중개해 주었던 최 중개사가 양손에 커다란 화분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최 중개사가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제가 너무 늦게 축하하러 왔소. 이 건물이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소. 제가 황급히 뛰어나가 최 중개사의 화분을 받아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안 그래도 조만간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최 중개사가 사무실 벽면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내가 중개업만 30년을 했는데 사장님처럼 안목 뛰어나고 도끼 있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이 건물 시세가 계약할 때보다 3배나 올랐소. 팔 생각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먼저 연락해요. 제가 화분을 책상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 건물은 제 피와 땀이 서린 제 2번째 인생 그 자체니까요. 평생 제가 안고 갈 겁니다. 최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소. 이런 보물을 왜 팔아? 사장님은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냈으니 이제 평생 돈방석에 앉을 자격이 충분하오. 최 중개사까지 돌아간 뒤 저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과거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할 때 받은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휴지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살았던 지난 20년의 낡은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붉은 노을이 구도심의 골목길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제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천천히 밟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아래 거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퇴근길에 나선 젊은 직장인들과 삼삼오오 모인 대학생들이 우리 건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사람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로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이나 비참한 절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진흙탕을 굴렀던 그 지독한 시간들은 저를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준 최고의 당금질이었습니다. 제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저녁바람을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등 뒤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윤 대표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윤 대표가 숨을 헐떡이며 제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사장님, 아래층에 방송국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건물을 배경으로 주말 드라마를 찍고 싶다고 협조를 부탁하네요. 제가 뒤를 돌아 윤 대표를 바라보며 당당하고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래, 촬영팀한테 얼마든지 편하게 찍으라고 해. 우리 건물이 이 동네에서 제일 아름다우니까 방송에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 윤 대표가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 세우며 활짝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사장님 배포는 알아줘야 합니다. 제가 가서 잘 안내하고 오겠습니다. 윤 대표가 씩씩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옥상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다시 고개를 돌려 노을이 짙게 깔리는 붉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당당하게 새겨진 이 거대한 성벽 안에서 저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벽한 주인이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짓밟았던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끝까지 스스로를 믿고 일어선 저는 찬란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제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뜨리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년의 헌신이 비참한 배신과 이혼 서류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모든 세상이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캄캄한 반지하 방에서 차가운 바닥을 치며 통곡했던 그 밤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지독했던 상처와 분노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게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살아가는 진짜 내 인생은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를 시궁창으로 밀어넣었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저를 가장 눈부시게 단련시켜준 최고의 걸음이었던 셈이죠. 혹시 지금 저의 예전 모습처럼 억울한 배신이나 깊은 절망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굳세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타인이 망쳐놓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꽉 잡고 당당히 일어서세요. 최고의 복수는 내 스스로 보란 듯이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뿐이니까요. 당신의 찬란한 두 번째 인생을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